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박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미국 물가발 충격 여진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2,500선 결국 또 내줬네요. 맞습니다.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가 오늘도 또다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미국 선물 지수가 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환율 시장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87억 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그간의 매수 규모보다 훨씬 작은 수준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실제로 동학개미들이 계속된 이 하락에 지쳐서 증시를 떠나가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70조 원이 넘었던 예탁금 규모가 매달 큰 폭으로 줄면서 이달 들어서는 57조 원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예탁금이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줄고 있군요. 확실히 이제 동학개미들이 좀 지칠 만한 시장이긴 합니다. 특히 이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충격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미국발 긴축 공포가 이 증시 패닉셀로 이어지면서 소위 빚내서 투자하는 이 B2 개미들에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신용거래 잔고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중 올해 신용잔고 상위 5개 기업의 주가 등락률을 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3개나 포함이 됐는데 등락률을 보면 20%에서 많게는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크게 빠진 종목들 위주로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포착이 됐습니다. 반대 매매란 이 개인이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했을 때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대 매매에 따른 주가 하락은 또 다른 반대 매매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 급증은 증시의 악재로 여겨지곤 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대 매매 평균 금액은 159억 원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이 19년도 대비 2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크게 늘었네요. 이 대출 받아서 투자한 분들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가뜩이나 증시가 어려운데 돈을 빌리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국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융자 이자율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매수할 때 이 빌린 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금리 기조에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증권사들은 보통 양도성 예금 증서, 이 91일물이나 기업어음 금리 등을 바탕으로 가상금리를 없애는 방식을 통해서 신용융자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 91일물 금리는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8월보다 지금 1.96%로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증권사들도 이미 이자율을 올렸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아타증권 등은 이달 초부터 이자율을 인상했고 SK증권은 오는 20일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대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을 보면 기간이 90일이 넘어갈 경우 9% 안팎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대비 적게는 0.2%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 인상된 수준입니다. 뭐 거의 1% 가까이 이자율이 오른 것도 있고 아마 앞으로 상승폭이 더 커지겠죠. 지금 추세면.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장에서 외국인들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외국인 자금은 올 들어서 20조 원 넘게 빠져나갔는데요. 이는 작년 전체 매도 금액에 근접한 그런 엄청난 수준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환율 부담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조 원. 올해 초부터 6월 14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인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셀 코리아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5월까지 16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6월 들어서는 불과 8거래일 만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빠졌습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6개월도 안 돼 지난 2020년과 2021년 한 해 순매도 금액의 80% 수준에 달했습니다.
국내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외국인 보유율이 불과 2년 새 5%포인트나 하락해 50%가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외국인의 이탈과 맞물려 추세적인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금년에 한 3.5%까지 올릴 수도 있고 내년에는 4.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것을 대비한다 그러면 빨리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또한 미국 5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향후 FOMC에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없다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달 들어 기관마저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결국에는 모든 게 인플레이션 해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기름값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가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 서철수 센터장은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국제 유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증시 반등 시점도 그만큼 늦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서 센터장은 투자자들이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국내 증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지정학적 악재들이 2분기를 정점으로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최근 들어서 조금 경기를 신경 쓰는 쪽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조금 좀 정점은 지난 걸로 보이죠. 인플레 긴축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시장 금리도 지금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주식시장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반기 반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최근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록한 연중 최고점인 123달러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에너지, 원유로 대표되는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어서 이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 진짜로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에너지나 물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긴축 우려, 기업 이익,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이거든요.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고 또 연준이 금리 올린다면 또 금리도 올라가면 자본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주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 에너지, 원자재, 이건 지정학적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반기에는 높은 비용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그린 에너지와 여기에 기술력이 더해진 2차 전지 업종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대체 에너지 같은 것들이죠. 지금 지정학 때문에 유가 날아가고 있죠. 또 환경이라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대체라는 부분 더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들, 원전도 대체가 될 수 있고 수소도 될 수가 있겠고 또 그린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태양광, 풍력 등이 있는데 원전이나 수소도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태양광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기차입니다. EV 배터리 이런 쪽도 지정학, 그 다음에 지정학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그쪽에 EV 배터리 쪽에 원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환경 당연히 연결되는 거고 또 테크놀로지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서 센터장은 국내 증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해 분산 투자하고 투자 시점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인플레 충격이 부디 오늘까지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어지는 미국장 분석에서 앞으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